네, 안녕하세요. 강금실입니다. 오늘 2021년 지구법 강좌 4번에 걸친 강좌의 마지막 회인데요. 첫 회부터 계속 들으신 분들도 계실 테고 또 중간에 들어오신 분도 계실 텐데 어쨌거나 저녁 시간에 일을 하시고 피곤한 시간에 강의 듣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마지막까지 경청해 주시고 또 오늘 들어와 주셔서 미리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한 5년째 지구법이라는 영역을 저도 처음 알게 돼서 관련된 책을 조금씩 읽고 듣고 했는데 여러분하고 강의를 직접 준비하면서 저 자신도 정리된 부분이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공부가 좀 잘 안 된 부분이 이제 에코사이드 부분인데요.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오늘 강의로 들어갈까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제가 지구법과 근대법을 비교하면서 근대법의 근본 가치가 뭔가 하면은 결국 인간 존엄과 인권을 근본 가치로 하고 법 체계가 만들어져 있다면은 지구법은 그러니까 생명의 존엄이라고 할까요? 자연의 권리를 포괄하는 생명 자체의 인간 존엄과 생명 자체의 존중 문제를 이제 근본 가치로 하는 것인데 인간 존엄이라는 근본 가치가 명백하게 서게된 것은 세계인권 선언을 거치면서인데 결국 전쟁 중에 학살을 겪은 경험이 우리 인류 사회로 하여금 인간 존엄이라는 근본 규범을 확인하게 하는 것이죠. 제노사이드라고 하죠. 학살의 경험인데 이에 대비해서 지구법은 에코사이드, 종의 학살, 생태 학살, 우리 인간이 알게 모르게 자연을 파헤치는 과정에서 학살당하고 있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에코사이드라고 하는데 여러분한테 이제 근본 가치의 비교를 드리고 나서 바로 다음 날이죠. 6월 22일에 영국 가디언지랑 외국 외신을 통해서 에코사이드에 관한 새로운 기사가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그 기사를 보고 또 새로 공부를 했는데요. 에코사이드라는 표현은 언제부터 나왔냐면 이미 1972년 스톡홀름 선언에서 스톡홀름 회의를 유치했던 스웨덴 국무총리가 강력히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에코사이드는 전쟁과 연관된 개념이었어요. 특히 베트남전, 제가 68혁명 반전운동과 지구의 날의 과정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베트남전에서 인간 제노사이드뿐만이 아니고 자연 파괴 측면을 생태 학살로 규정하는 논란들이 시작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스웨덴 총리가 에코사이드를 이제 문제제기를 하고 그것을 이제 국제사회에서 범죄로 인정할 거냐 말 거냐 논란이 이가 벌써 한 50년 되어 왔다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 국제형사재판소 아시잖아요. 국제형사재판소에서 범죄로 인정하고 있는 것은 제노사이드는 인정하고 있지만 에코사이드는 인정하고 있지를 않죠. 그래서 그동안에는 국제사회에서 에코사이드를 범죄화하기 위해서 제노사이드의 한 유형으로 제소한 경우도 있었는데 이번에 법률가들이 모여서 새롭게 형사재판소에서 새로운 범죄 유형으로 에코사이드를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에코사이드의 정의를 내리는 작업을 했다는 그런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기사들을 보면은 지구법과 환경 문제 또 기후 문제에 관심을 가지시면 이게 시시각각으로 급속도로 굉장히 변해가는 추세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사가 시시각각으로 달라져서 오늘 이제 여러분께 말씀드릴 자연의 권리에 관해서도 아주 최근에 또 추세에 새로운 게 나오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 시간에 제노사이드와 에코사이드를 법의 근본 가치와 연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에코사이드에 관한 새로운 움직임이 국제형사재판소를 중심으로 시작되고 있다. 그리고 가능성이 이번에는 꽤 큰 것 같습니다. 범죄로 채택이 될 건가 말 건가인데
그 프란시스코 교황이 2019년에 이것을 새로운 범죄로 봐야 된다는 발언을 하셨고요.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그 시민 기후 의회를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후 의회에서 그 제안된 내용이 프랑스 하원의원을 거친 그 기후 변화에 관한 오늘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때 그 시민들이 에코사이드도 법으로 그 금지시키자는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크롱 대통령이 그 부분까지 채택은 안 했지만 상당히 공감하고 있고, 유럽에서는 그 기후는 물론이거니와 자연의 권리, 에코사이드에 관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많은 진전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마지막 시간인데요. 결국 이 지구법이 왜 나왔으며 무엇을 하고자 하는 거냐. 그 산업문명에서 근본적으로 결함이 있다고 보는 자연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고자 하는 시도인데요.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주체의 확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체의 확산은 근대법에서는 인간이 주체고 인간만이 주체죠. 근데 그 인간들이 구성하는 사람이 만든 회사는 법인으로 주체로 들어와 있죠. 그리고 실제로는 경제 성장이나 경제 성장과 정비례한 지구 시스템의 파괴는 법인 중심으로 사실은 이루어졌죠. 그렇다면 지구법에서는 이와 대비해서 자연의 권리를 주장하고, 또 하나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미래 세대의 권리를 부각시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자연의 권리, 또 미래 세대의 권리가 상당히 가시화되고 있다는 말씀과 함께 지구 공동체와 윤리의 문제를 보면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그러면은 파워포인트를 먼저 공유하겠습니다. 2018년에 이제 나왔던 IPCC의 이 특별 보고서가 사실은 지금 시대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이 2018년이 좀 특별한 해라고 보여집니다. 그게 2015년에 UN 지속가능 발전 목표 나오고, 그리고 파리 협약이 이루어졌는데, 그러고 나서도 그 5년 동안 보고서 제출하고 향후에 2030년에 뭐 탄소 감축하고 2050년까지 제로 만들자는 약속들을 하기 시작하죠.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줄어들지 않고 있죠. 이산화탄소 배출이. 그 3년이 됐을 이때 1.5도 특별보고서가 나오고 그 1.5도에 합의를 하는 것이죠. 이게 제일 중요한 기준인데 이 해에 굉장히 그 중요한 흐름이 나옵니다. 2018년인데요. 그 10대들이 나서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2003년생인 그레타 툰베리라는 스웨덴 그 여중생이 나서기 시작합니다. 이런 배경을 보면 제가 아까 그 에코사이드도 스웨덴 총리가 에코사이드 문제를 제안했었다고 72년에 그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하고 그 유럽이나 그 미국하고의 여러 가지 그 환경적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스웨덴은 정부가 훨씬 우리보다 그 기후 문제에서 유럽 국가들이 훨씬 앞서 나가는데도, 그런데도 스웨덴 여중생이 그렇게 앞서 나간 정부의 기후 대응이 부족하다고 시위를 시작한 것이죠. 그게 이제 그 촉발된 계기는 그 당시에 스웨덴의 폭염이 몇백 년 만에 폭염이 계속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여중생이 학교를 그만 가지 않고 국회의사당 앞에 혼자 나가서 피켓을 들고, 지금 학교가 문제냐, 우리의 미래가 기후가 올라가서 다 죽게 생겼는데 정치인들이 왜 더 적극적인 행위를 하지 않냐는 스트라이크를 시작하는 것이죠. 이것이 2018년에 여름에 시작됐고 2019년, 2020년 현재까지 전 세계적인 그 청소년들의 스트라이크로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미래 세대가 그 지구 문제, 기후 문제에서 주체로 전면 등장을 한 것이죠. 그 미래 세대가
이들은 본인들이 미래 세대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미래 세대라는 말이 굉장히 포괄적이고 일반적이라서 정의 내리기는 어렵지만 1972년 스톡홀름 선언에서 미래 세대를 처음으로 언급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공동의 미래나 92년 리우 회의에서도 지속 가능 발전을 얘기하면서 다음 세대, 미래 세대의 욕구를 우리가 뺏으면 안 된다. 그들이 누릴 수 있는 환경의 특권을 우리가 뺏으면 안 된다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죠. 다음 세대, 미래 세대라는 말을 쓰는데 지금 현 세대에서 성인으로서 능력을 누리고 책임을 지고 혜택을 누리지 않는 세대를 미래 세대라고 본다면 바로 이 10대들 미래 세대가 전면 등장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 지구법에서는 미래 세대의 보호법익과 자연의 보호법익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2019년에 제네바와 파리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여기하고는 정말 분위기가 달랐어요. 여성 페미니즘 시위와 기후 시위가 겹쳐서 제네바에서 1시간 거리에 있는 도시에서 굉장히 크게 시위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봤는데 2018년, 2019년에 유럽은 전 유럽이 기후 시위에 청소년들 시위, 기후 시위에 굉장히 크게 노출이 됐던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노력은 했습니다. 2019년에 우리나라도 대학로를 중심으로 기후 단체들, 청소년들도 참가한 시위가 있었지만 항상 내부 현안, 내부의 정치 현안에 밀려서 큰 이슈로 부상하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게 말하자면은 각국이 겪는 어떤 ESG의 E와 S의 여건들이 좀 다른 문제인데 아직까지도 2021년에도 우리가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그린 뉴딜 정책도 하지만 여전히 아직도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이슈에서 많이 밀려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대선이라면은 정치에서 이제 그 공동체가 갖는 가장 큰 아젠다가 나와야 하는데 기후 문제는 전혀 아젠다로 지금 부상이 되고 있질 않죠. 이 가운데 쓴 이 학생이 그레타 툰베리죠. 아마 아시는 분들 아실 텐데 영화도 나오고 노벨 평화상 후보로도 올라가고 유엔 총회 연설도 하고 다보스 포럼도 가고 2018년에 이 중학생이 시위를 시작한 이후에 전 세계적인 주요 리더로 급부상을 했죠. 근데 그레타 툰베리라는 이 미래 세대가 나서서 기후 문제를 전 세계의 주요 아젠다로 만들어냈고 그래서 2020년, 21년에 와서 보고서 제출이 마감되면서 본격적인 탄소 중립 전환의 시대로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동영상 하나 한국에서 처음 열리는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가 내일 열리게 됩니다. 세계 정상들이 참석해 기후변화와 관련한 다양한 논의와 협의가 있을 텐데요. 회의를 하루 앞두고 미래의 어른인 청소년들이 현재 어른들에게 기후 위기에 관한 일침을 가했습니다. 한국의 툰베리들을 만나보시죠. 전동혁 기자입니다. 학교에 가는 대신 국회의사당 앞에 홀로 앉아 기후를 위한 결석 시위를 시작한 스웨덴의 환경운동가 15살 그레타 툰베리. 결석 시위는 또래의 참여 속에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툰베리는 환경 문제에 대해 말뿐인 어른이 부끄럽다며 미래 세대인 자신들이 나서겠다고 경고했습니다. The people in power have gotten away with not caring about the climate crisis. We will be a pain in the ass. We will keep on striking until 우리나라에서도 제2의 툰베리들이 시위에 나섰습니다. 서울 녹색 미래 정상회의를 앞둔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앞. 검은 우비를 입은 학생들이 정상회의 슬로건 팻말을 세운 뒤 당근색 페인트를 뿌리고 썩은 당근을 쏟아 붓습니다.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구해달라, 도와달라는 암호로 사용되는 당근을 이용해 정상들에게 지구를 구하라는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툰베리들이 거리로 나선 이유.
기후위기가 바로 청소년 자신들에게 직접적으로 닥칠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2.5도 상승까지 7년밖에 남지 않았다고 해요. 24살, 25살의 나이에 제 생존과 인간 존엄이 흔들릴 만한 문제 앞에서 제가 버틸 수 있을지. 그래서 투표권이나 경제권은 없지만 환경 문제에 손을 놓을 수는 없습니다. 성인이 되자마자 기후 재난에 닥쳐서 피해가야 할 상황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저는 제 나이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파괴되는 지구를 어른들에게 맡길 수 없다는 툰베리들. How dare you? I say we will never forgive you. 전 세계 툰베리들 경고에 귀 기울여 답해야 하는 건 어른들의 몫입니다. MBC 뉴스 전동혁입니다. 툰베리의 발언이 굉장히 화가 나 있는 미래 세대들의 그 불안감을 그대로 직설적으로 표출하기 때문에 많은 들으신 어른들이 되게 불편하다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뭐랄까, 이렇게 근본적인 문제는 근본적인 화법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이 청소년들이 지금 이 기후 문제에 나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새로운 흐름이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게 미래로 가는 금요일 Fridays for Future라는 단체가 만들어졌는데 전 세계 대륙에 걸치고 7,500개 도시에서 15,000명 가까운 인원이 이 시위에 참여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이트가 있고요. 계속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활동 중에 하나 이제 주목할 만한 게 이것도 최근이죠. 2021년 4월에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처음에 툰베리는 이제 스웨덴 정부의 기후 대응이 늦장이 있다 이렇게 해서 항의를 시작했는데 독일의 기후 대응법이 부족하다. 좀 더 적극적인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는 굉장히 중요한 헌법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도 기후 청소년단이 헌법소원 제기 중이라서 상당히 좀 고무적인데요. 여기를 보면은 이걸 조금 이 청소년 기후행동단체인 미래를 위한 금요일이 환경단체들하고 같이 제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소송도 하고 여러 가지. 그래서 그 단체가 툰베리가 제기가 된 그 청소년 단체가 소송을 제기했고 이 위헌 결정이 나왔는데 독일 정부가 즉각적으로 법 개정 계획을 발표를 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청소년 기후 소송단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 사단법인 선하고 강원대하고 이제 이 헌법 판결에 관한 위헌 결정에 관한 심포지움을 열었었고요. 이와 연관된 판례들을 제가 오늘 대화방에 파일로 좀 올렸습니다. 연방헌법재판소 결정문을 분석해 보면 기본권에서 이제 박태현 교수님이나 이 심포지움을 했던 분들이 지적하는 부분은 주로 이제 평등권에 기초해서 기후 대응이 부족할 경우에 향후에 기후가 올라가서 미래 세대가 받게 되는 불이익이 생명, 환경, 건강한 환경 이렇게 기본권 구성을 할 때 평등의 관점에서 많이 접근했는데 이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자유권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는 게 굉장히 인상 깊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 2020년 2월 기준으로 했을 때 기후변화 소송이 전 세계적으로 1,700건이 넘는다는 이게 이제 미국의 어느 대학과 로스쿨이 이제 통계를 낸 건데요. 이 중에 1,300건 이상이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중에서 이제 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 거죠. 지금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올해 나왔지만은 그리고 300몇 건이 다른 나라에서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많지는 않아요. 청소년 기후 소송 말고는 한두 건 정도가 더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어쨌거나 이 숫자는 생각 밖으로 상당히 많이 소송이 제기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제 최초의 그 기후 소송이라고 이제 일컬어지는 게 승소한 사례인데요. 2013년이었습니다. 2013년에 네덜란드 환경 이 파운데이션도 굉장히 유명한 데인데 여기가 이제 소송을 냈고요. 그래서 2019년에 대법원 판결까지 나오죠. 그리고 특히 2015년에 그 하급 시임 판결을 이긴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그 세계적으로는 이제 정부 책임이 인정된 첫 판결이다. 그러니까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 부작위는 인권침해다. 그러니까 소송을 제기하면은 그 소송의 근거가 되는 지금의 법 체계에서는 기본권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그 논리 구성을. 그래서 이게 좀 이렇게 기억할 만한 또 명시적인 판결이고요. 또 하나의 흐름이 있어요. 2018년에 이제 기후를 중심으로 툰베리와 그 FFF 미래를 위한 금요일 움직임과 이런 소송들 움직임을 보여드렸는데 대멸종 단체가 또 시작이 됐어요. 2018년에 가을에. 그래서 이것도 지금 사이트가 있고요. 사실은 이제 그 기후 변화와 생물 다양성이 이미 그 한도, 지구 한계를 초과해서 매우 그 위험한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지구에 가해지는 4대 압박 중에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인구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질소 인해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사실 기후보다도 더 실감하기 어려운 게 사실은 대멸종 문제 같아요. 생물다양성 문제는 뭔가 우리 때문에 그 생물이 멸종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참 이렇게 체감하기가 어렵죠.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생물들의 멸종하고 관계가 없죠. 왜냐하면은 먹고 쓰는 게 다 생물을 죽여가지고 사물화해서 우리가 대상화해서 우리의 의식주 건강을 해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구조 안에서는 생물들이 죽어간다는 생각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우리나라도 이렇게 청년들 중심으로 비건도 나오고 많은 얘기들이 나오지만, 근데 근본적으로 이제 이 대멸종의 이제 한국 지구도 좀 생기긴 했는데요. 그 대멸종 문제는 더 좀 하기가 좀 실감하기가 어려운 문제인데, 이게 2019년, 2020년에 영국에서는 굉장한 시위였어요. 그리고 특히 툰베리 기후 소송과 결합해서 런던에서 어마어마한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You have no idea what a pleasure it is to say, welcome to the rebellion! We're taking 5 sites in London today. We're in 33 countries today. We're not even 6 months old. I'm Dr. Gail Bradbrook. I'm from Yorkshire originally. I live in Gloucestershire and I'm a co-founder of Extinction Rebellion. I'm a mother. I've got 2 boys. They're 11 and 13. My dad was a coal miner and I have spent my life feeling a little bit of a fraud, like I'm not supposed to be in the room, like trying to be a scientist as a woman and a working class woman. I know what it feels like to feel like somebody else knows what's going off. Working people find it hard to make ends meet and they don't have a choice in conventional politics. The democracy we have right now is essentially deeply flawed, deeply flawed. It is okay for lobbyists who have billions of pounds of money to spend on these issues to be constantly in government pushing for their agendas, which is generally to do with self-interest and money making, not the interest of the ordinary person. I think it's a deeply toxic system. It's got this machinery based on the idea that we have to have constant economic growth. And you can't have constant economic growth on a finite planet. I mean, Brexit is an irrelevance when you look at the climate and ecological crisis. The mother of all crises means that it's quite possible that all life on Earth, 97% of it, is going to go, and possibly in my children's lifetime. Conventional politics is fucked. It's finished. The question is not what needs to happen and what the problems are. The question is, how do things change?
We've got an ongoing tradition of civil disobedience in this country. When the suffragettes smashed windows, which is what they did, they weren't directly affecting democracy. They were saying we are angry and we demand our vote. And every other form of reformist type of approach for women getting the vote had been tried and they hadn't succeeded. Our complicity really is our silence and our separation from each other. And so what we're doing in Extinction Rebellion is saying it's time to really come together and express our power. It shouldn't be left to politicians and it shouldn't be left simply to experts. It needs the voice of the people, and people need to understand what the implications of any policy is and be able to say, yeah, that's going to be difficult, but we're willing to do it because the situation's so dire. To create a new form of politics, we have to do it together, right? That's the point. We have to figure it out together. There are ways in which people can have a voice. We want to have a citizens' assembly, and I think that's a really exciting innovation for a campaign to be calling for that. We would take, I think it's around 1,000 people by sortition, by selection like you would for a jury, and they would look at the reality of this situation, and if they don't know it, they'll be shocked and frightened, and then they'll be presented with potential solutions, and they'll need to come up with a package for the UK. As privileged white Western people, we've been largely ignoring this issue. Coming from Sierra Leone. (2019년 4월에) 이제 우리 국내에 어떤 이슈가 있는지 지금 분명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이 당시에 런던은 2주째 그 어마어마한 이 시위에 휩쓸려 가지고요. 런던 지금 자연사 박물관까지 점거된 상황으로 이렇게 큰 시위가 있었다는 것이죠. 넘어가려면 다시. 2019년 5월에 이제 영국 의회가 비상사태를 선언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2018년에 청소년들의 시위가 시작되고 대멸종 단체가 합류하고, 그리고 2019년에 와서는 영국 의회가 첫 번째로 클라이메이트 이머전시라는 선언을 합니다. 이머전시라는 표현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클라이메이트 크라이시스, 클라이메이트 이머전시. 그리고 이제 아일랜드 의회, 그리고 굉장히 여러 나라 국가에서 이런 시위에 합류하면서 이머전시 선언을 했습니다. 이 학생이 이제 툰베리죠.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아주 평범하게 아이를 키우는 그 어머니라거나 학교 중학생들, 이렇게 자기 생활에서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실감하는 사람들이 그냥 솔직하고 진솔하게 있는 그대로 액션에 나서는 거, 어떻게 보면은 그런 흐름들이 항상 세상을 바꿔 오죠. 그리고 또 저항에 부닥치기도 하지만 그런 흐름들이 역사의 어떤 분기점들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다음 시대를 이어가죠. 이어가다가 언젠가는 그게 현실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2015년 우리가 쭉 그동안 보아온 강의를 보면은 70년대 시작한 50년째 이 흐름이 90년대에 한번 분기점이 있었지만 놓쳤고 2015년, 2018년, 2019년 지금 아주 급격하게 그 시위가 일어나고 분기점을 다시 전환을 겪으면서 어떤 그 세계가 전체적으로 또 체제 전환에 좀 진입하고 있다는 실감을 많이 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 전환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이냐는 그 지구 시스템을 얼마나 잘 관리하고 관측할 거냐는 문제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의지를 갖고 바꾸려고 할 거냐의 문제에 달려 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아마도 이제 21세기 말까지는 많은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래도 이제
2015년 UN 발전 목표를 설정했는데 15년마다 목표 설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2030년에는 이제 지구 환장이 채택될 가능성이 이제 매우 크다고 보는 것이죠. 미래 세대의 그 등장과 함께 굉장히 그 주목할 게 자연의 권리죠. 자연의 권리는 지구법학에서 이제 핵심적인 존재론이라고 할 수 있겠죠. 모든 존재가 존재할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태어났어요. 풀도 태어나고 동물도 태어나고 그게 굉장히 그 자기 조직하고 자기 생성하는 우주의 힘을 나눠 가진 생명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이고 태어나고 죽고 하는 그 자연적인 순환을 겪는 건데 나타난 이상은 있다가 갈 권리가 나타난 그 자체의 그 존재함을 우리가 해치거나 반대할 수 권리가 인간한테 없다는 것이죠. 그들은 그냥 그렇게 드러났다가 사라지고 드러났다가 살아가고 죽어갈 그 자체, 존재함 그 자체를 우리가 권리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래서 에코사이드가 근본 규범이고 그냥 그 존재할 수 그 자체가 새로운 법체계의 근본 규범이 되는 것이죠. 거기서 나온 게 이제 가장 중요한 3대 명제가 존재할 권리, 그다음 서식할 권리. 태어났으면 어딘가에 있잖아요, 그렇죠? 식물도 있고 동물도 있고 사람도 있죠. 우리 사회가 지금 부동산 정책 때문에 난리가 나는데 그 본질에서는 뭐가 문제겠어요? 사람이 머물고 그 깃들 집이 있어야지만 새들도 그렇고 있어야지만 집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라이트 서식할 권리 그다음에 그렇게 진화에 자기가 등장했는데 출연해서 진화하다가 그냥 자연스럽게 갈 권리가 있어야 된다. 3대 명제인데 이게 이제 그 토마스 베리가 그 10개의 권리 선언 한 다음에 지금의 자연의 권리 흐름에서는 3대 명제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명제가 존재할 권리, 서식할 권리, 진화에 참여할 권리, 진화할 권리, 그냥 살 권리 이 세 가지가 자연의 그 명제로 자리를 잡았죠. 그래서 이제 저도 사실 2015년에 지구법 공부하면서 2008년에 에콰도르가 헌법으로 자연의 권리를 인정했다는 것을 알게 되고는 좀 상당히 놀랬던 경험이 있어요. 아니, 이 자연의 권리라는 말 자체도 낯선데 헌법에 명시를 하다니. 근데 실제로 명시를 했고, 그리고 이제 보다 더 전문적인 관심이 있으시다면, 그 명시한 이후에 그 법원을 중심으로 또는 정책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갈등과 이 법 해석의 발전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거나 헌법에 자연의 권리가 명시된 최초의 사례로 남죠. 근데 자연의 권리에서 최근 옛날로 돌아가면은 얼마나 많은 선례가 있을지 모르지만 최근의 그 사례, 지구법학이 선언된 이후의 최근의 사례에서는 2006년에 미국 펜실바니아주의 타마쿠아보로라는 작은 도시에서 그 조례를 만든 것을 최초의 자연의 권리를 인정한 그 법규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주목하실 만한 게 The Community Environmental Legal Defense Fund라고 미국에 있는 그 환경 관련 펀드인데 이 펀드가 2008년 에콰도르 헌법을 만들 때도 활약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자연의 권리 커뮤니티와 자연을 보존하기 위한 운동을 주로 하는 단체인데 이것도 사이트가 있고 그동안 어떤 활동들을 하는지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조례에서 이게 됐느냐? 말하자면 이런 거죠. 광산이 폐광이 됐는데 그 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인 회사 거겠죠? 근데 거기서 뭔가 오염물이 끊임없이 나와요. 그래서 그 자치구에 있는 개천이나 강물을 오염시키죠. 근데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천의 권리를 그 자체로 조례를 인정해서 그걸 막아내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연의 권리는 이런 경우에는 이제 달리 보호할 방법이 없을 때 보호법익을 위해서 채택되는 수단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자연의 권리의 추세들을 보면 보호해야만 하는
자연을 대상으로 해서 자연의 권리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가장 전형적인 사례로 이제 꼽을 수 있는 게 2017년 3월에 뉴질랜드에서 왕고누이 강이라는 강에 대해서 왕고누이 강의 그 법인격을 인정하는 특별 법을 통과시켰어요. 의회에서 최초의 법인데 이건 상당히 사례로 그 연구 대상인 거죠. 관련된 뉴스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저 요즘 다이어트 합니다. 하루에 10kg? 산과 강, 빙하 같은 자연물에 사람과 동일한 법적 권리를 부여한다. 좀 생소한 개념인데 이른바 지구법 도입이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법으로 훼손된 자연에 어떻게 다시 숨결을 불어넣는지, 우리나라는 어떤 상황인지 정혜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지난 3월 뉴질랜드 왕고누이 강은 사람과 동등한 법적 권리를 가지게 됐습니다. 강이 오염되는 걸 걱정한 뉴질랜드 의회와 원주민 마오리족이 합작해서 지구법을 통과시켰기 때문입니다. 이제 왕고누이 강은 법적 주체가 됐고 대리인을 통해 강을 오염시키는 사람 등을 상대로 소송 등 권리 행사가 가능해졌습니다. 겐지스 강과 야무나 강에 대한 법인격을 인정한 인도 법원은 최근 25년 동안 길이가 850m 이상 줄어든 히말라야 빙하에 사람과 동등한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빙하에 해를 끼치는 경우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것과 동등한 일로 간주하겠다고 했습니다. 국내에서도 법조계와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지구법 논의가 활발합니다. 4대 강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하는 상황을 가정한 모의 재판도 준비 중입니다. 과도한 개발 정책에 경종을 울릴 수 있다는 기대에서입니다. 자연의 권리를 인정한다면 보다 더 많이 검토하고 하고 규제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훨씬 개발 정책도 조심스러워지고 후유증을 아까 보여드린 뉴스는 2017년에 어떻게 JTBC 기자가 관심을 갖고 취재를 해서 우리도 놀래고 좀 뉴스에서 다루는 것 그때만 해도 한참 그 한국 정치 뉴스가 굉장히 시끄러울 때라 JTBC가 뭐 이런 걸 기사를 취재는 하지만 방영하겠어 했는데 방송을 했어요. 근데 이게 벌써 한 4년 전 일인데 굉장히 지금 급격한 속도로 현실화돼 간다는 그러니까 자연의 권리 공부를 하면서도 좀 이 흐름에 조금씩 놀랄 때가 있는데 특히 2015년 이후 이런 흐름들이 쭉 나오는데요. 2016년 이거는 그린파티 영국하고 웨일즈의 녹색당이 정책으로 채택을 했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조례, 헌법, 법률, 정책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콜롬비아 헌법재판소에서의 사례도 있고요. 2017년이 뉴질랜드가 지금 보여드린 입법인데 그 후에도 굉장히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이것도 관심 있으시다면은 라이츠 오브 네이처를 치면은 오가니제이션이 있어서 그 사이트에 타임라인이 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후에도 지금 계속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거 몇 개만 말씀드리면 2016년에 이제 케임브리지에서 아마 로스쿨 잡지인 것 같은데요. 거기서 이제 인바이런먼트가 자연의 권리로 전환되고 있다는 것에 관해서 논문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19년에는 미국 지질학회에서 자연의 권리에 관한 뉴 패러다임이라고 이제 검토하는 게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19년 3월에 사이언스지에서
글이 게재된 것이죠. 자연 시스템을 파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자연의 권리 입문 이런 글이 나왔고 특히 2020년에 유럽경제사회위원회가 그 공식 연구소는 아니지만 검토를 한 거예요. 검토해서 제출을 받았는데 여기서 이제 그 기본권, 자연의 권리를 그 기본권으로 헌장으로 만들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이런 거에 대한 검토를 한 것이죠. 그리고 2021년 3월에는 유럽의회가 우리나라 따지면 이제 법사위원회 같은데요. 법사위원회 쪽에서 이 자연의 권리 맥락을 좀 알아보자. 그래서 이걸 또 보고서가 그러니까 막 검토하고 그 법안을 만들고 판결 나오고 이런 흐름들이 굉장히 지금 많은 것이죠. 그리고 이제 2021년 3월에는 스위스의 그 녹색당에서 그 헌법에 Nature shall be given at least in part the status of a level, 그러니까 자연의 권리를 인정하자는 헌법 개정안을 국회의원이 제출했고 그것이 아직 의안 상정은 안 됐지만 어쨌거나 의안 제출이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특히 유럽이 활발하고 미국도 그렇고 좀 그러네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자연의 권리를 제한하는 그런 그 시도까지는 없는데 저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해본다면은 우리나라는 이제 아시겠지만 설악산 산양 케이블카 문제나 옛날 도롱뇽 사건 때 전부 당사자 능력이 안 돼갖고 다 각하되잖아요. 근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이런 보호를 해야만 하는 어떤 자연이 있을 때 조례로 자연의 권리를 시도해보는 것은 굉장히 좋은 시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크롱 대통령 말씀을 아까도 드렸는데 3월 달에 기후변화 싸운다는 것이 하원을 통과했어요. 1조 헌법 개정안으로. 그리고 이제 최근에 알아본 정보에 의하면은 상원에서도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문은 좀 바뀌겠지만 프랑스 헌법에 기후 클라이밋 체인지가 하나의 패러다임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생물 다양성, 환경 보존이 헌법에 명시된다면 그건 명백한 패러다임 전환이죠. 우리 헌법을 보면은 프랑스는 그렇지 않아도 환경 헌법이라고 해서 별도의 어떤 부록 내지는 서문으로 우리보다 훨씬 진전된 내용을 갖고 있는데도 이런 시도가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진전이 됐기 때문에 또 이런 시도가 있는 거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우리 헌법이 헌법 개정 얘기가 나오지만 2018년에 헌법 개정안 논의가 나왔을 때 지속가능 발전이라거나 미래 세대의 권리를 보장한다 내지는 생명체는 존중돼야 한다 이런 조항들은 좀 국회의 개정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헌법 개정이 이제 보류되고 진전이 안 되고 있는데 최소한 지속가능 발전, 또 미래 세대 또는 생명체 존중에 관한 조항들만 헌법에 들어가도 상당히 큰 패러다임 변화를 가져가 올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이 책들도 이제 보여드리는 게 이게 최근 책들이에요. 2021년 5월, 6월, 8월 이 책은 5월에 나왔고요. 라이트 오브 네이처가 그다음에 이제 라이트 오브 네이처에 관한 책들이 지금 8월에 나올 예정이라고. 그래서 갑자기 빈도수와 횟수가 높아지고 많은 관심이 일어나는데 그 배경에는 바로 기후 위기 때문에 환경권과 환경법만 갖고 우리가 기후 위기를 막지 못했다면 어떤 더 다른 법과 제도가 필요한 건가에 대한 검토를 하는 것이죠. 이런 재미있는 기사도 있더라고요. 코스타리카에서는 조그만 자치도시에서 꿀벌, 식물 나비에 시민권을 주고 모든 거리를 함께 공통으로 살 수 있는 생물의 통로로 모든 이웃을 생태계로 전환하는 계획을 세워서 이 시장이 몇 년째 굉장히 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그 기사에서 코스타리카와 연관된 사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자연의 권리가 아직은 전체로 보면은 일부이긴 하지만 극소수이긴 하지만 굉장히 최첨단에서 활발하게 급격한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 세대의 이익과 함께 자연의 이익을 어떻게 법제화할 것인가를 우리도 검토할 때가 됐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그 자연을 그러니까 자연이 아예 배제됐잖아요. 헌법에 자연이 없죠, 그렇죠? 환경권 국민이 쾌적한 생활을 할 권리만 있지 자연은 없어요. 우리 헌법이 민법도 그렇죠. 근데 자연을 다시 법 체제 안에 들여오는 여러 가지 다양한 다층적인 복합적인 모든 시도들을 크게 봐서 지구법학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특히 이 주체가 확대되는 문제 말씀드렸다면은 여기서 조금 더 말씀드릴 거는 이제 이 지구법학이 기존의 생태학하고 다른 점이 있다면 2000년에 와서 더 진전된 그 패러다임 전환론인데 거기에는 그 자연이 고유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기에 끝나지 않고 새로운 문명의 대안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했기 때문에 코스몰로지를 끌어들여 와서 그 존재들을 설명하려는 시도를 했다는 것이고요. 그것은 지금 인류세라는 지질시대 논쟁과 마찬가지로 19세기 후반부터 있었던 지질시대 논의의 계보를 이어서 생태대라는 새로운 그 문명적 그 시대를 제안하면서 문명론을 폈다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그러기 위해서 그 문명에서 이제 세계관이 바뀌어야 된다. 문명의 주체가 누구냐? 지금 산업문명의 주체는 인간과 법인이라면 지구법학에서 말하는 새로운 지질시대의 문명은 지구 전체가 참여해야만 된다. 그래야 우리가 위기를 돌파할 수 있다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동체 논의가 나오는 거죠. 지구 전체가 어떻게 참여해? 공동체 속에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지구 공동체 논의가 나오는데 이것을 얼스 주리스 프루던스라는 법학의 논의를 만들고 그다음에 데모크라시를 넘어서 다른 생명들도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바이오크라시를 받아들이는 것. 이것도 굉장히 과감한 시도인데 이런 그 체제들은 공동체를 전제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인간의 기본권, 민주주의는 인간의 법, 우리 헌법 체계잖아요. 그렇죠? 국민의 헌법 체계라면은 지구법학에서는 지구 공동체라고 해서 인간이 아닌 다른 존재들도 모두 공동체에 들어와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동체라는 커뮤니티 논의를 받아 끌어들였다는 것도 굉장히 큰 변화의 하나예요. 그전에는 딥 에콜로지나 여러 가지 논의에서 자연의 고유한 가치를 인정하자 인간이 자연을 해칠 권리는 없었다면 더 나가서 이들은 모두 우리 공동체의 논의에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커뮤니티를 얘기하는 것과 얼스 주리스 프루던스 바이오크라시는 같이 가는 그 큰 틀인 거죠. 틀을 만든다는 거죠. 그렇죠? 새로운 문명의 세계관과 틀을 만들 때 그 공동체 논의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공동체, 지구 공동체라고 할 때는 한국에서 만일에 지구 공동체 헌법을 만든다고 하면은 우리 한국의 다른 나라들과는 전 세계적인 플라넷 헌법도 만들 수 있겠지만은 헌법의 정신, 헌법의 주체가 다른 자연들도 들어온다는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지구 전체만을 의미하는 법학이라기보다는 개념이 확대되는 법학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저는 여기서 에너지 문제를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이제 석유 에너지 시대가 법인을 중심으로 한 석유 에너지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그 지구의 전지구정 문제의 절반 이상의 책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100대 석유 기업이 그 배출한 이산화탄소량이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50%가 넘는다는 지금 통계가 나와 있죠. 그리고 석유 경제는 석유가 매장된 국가와 석유를 식수하는 기술을 가진 국가 간의 독점과 그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 그리고 굉장히 그만큼 그 100대 기업의 석유 그 배출량이 그만큼 집중됐다는 것은 그만큼 양극화가 심각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래서 이제 석유 경제로 넘어오면서부터 거대한 가속이 시작됐고 독점 방지법이라거나 노동법, 공정거래법 이런 견제와 그 조절을 위한 많은 입법들 또 환경권까지 나왔지만 결국은 막지 못해서 우리가 이런 지구법학 논의도 하고 새로운 논의를 하는 건데요. 근데 이제 지금의 논의는 화석연료 시대는 끝났다. 그리고 이제 재생에너지와 다른 그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로 넘어가자는 건데
저는 이 재생에너지, 태양에너지나 풍력에너지로 바뀐다는 것이 우리 사회에 가지고 올 그 변화에 대해서 한번 상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태양이나 바람은 모든 존재가 혜택을 누리고 있는 거 아닌가요? 석유는 그 석유가 매장된 국가, 그 기술을 가진 국가가 독점할 수밖에 없었다면은 태양이 주는 그 에너지, 바람이 주는 에너지는 물론 이제 그 기술이 전 세계적으로 보급되고 하는 데서 또 기술을 가진 국가, 뭐 비용의 문제, 경제적인 건 여전히 문제가 남지만 아주 궁극으로 갔을 때는 누구에게나 빛을 쪼여주는 태양과 누구에게나 불어오는 바람의 시대가 열리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좀 더 우리가 좀 과감한 상상력을 하면서 우리의 미래를 좀 설계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런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지구 공동체나 지구 법학하고 굉장히 가치관이 부합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래서 지금 이제 공동체와 연관된 윤리의 문제를 조금 더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 공동체 문제에서 굉장히 선진적인 분이 알도 레오폴드라고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요. 우리나라에는 모래군의 12달이라는 책이 나와 있고 그 마지막 챕터에 토지윤리라는 책에서 그 생각이 정리되어 있는데 이분이 산림청에서 일을 하셨죠. 미국에서. 그러시면서 굉장히 일찍이죠. 1940년대에 토지윤리 얘기를 했는데 이게 굉장히 그 공동체 논의와 그 윤리에서 앞서간 논의라는 생각이 들어요. 공동체 하면은 이제 1단계를 개인과 개인이 만나는 것, 또 개인과 사회 공동체 2단계라면은 마지막 단계에서는 우리가 그 과학으로 이분도 역시 과학자예요. 그 레이첼 카슨도 그렇고 그 과학으로 알게 된 게 뭐냐, 진화론을 알게 됐고 생태학을 알게 됐는데 거기를 보면은 결국 그 인간이 그 진화의 어떤 개통소에서 연결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죠. 그렇죠? 알게 됐고 생태학적으로도 지구 시스템과 모든 그 생명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면 공동체 논의에서 1단계 개인과 개인의 공동체, 2단계 개인과 사회 공동체의 다음 단계는 지구 전체와 인간이 거기 포함되는 토지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것을 바이오 커뮤니티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분은. 그래서 이제 그 진화와 그 생태학을 통해서 우리는 그걸 과학적으로 그 알게 됐다는 것이죠. 자연이 이렇고 그 에너지 세포 조직이 동물 및 식물 공동체 복합적 구조에 우리가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새로운 진화론적 생태학적 세계관으로부터 자연스럽게 인류의 동물 구성원에 대한 존중 그리고 그 같은 공동체 자체에 대한 존중을 의미하는 토지윤리가 발화한다. 이것이 모든 윤리의 기초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공동체론이 진전된 그 토지 공동체론을 알도 레오폴드가 얘기를 했고 이것이 말하자면 토마스 벨리의 지구법학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죠. 토마스 벨리 지구법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몇 개의 지점들이 있는데요. 문명사 또는 뭐 진화론 이런 지점들이 있는데 직접적으로 법 체계와 연관해서는 알도 레오폴드의 그 공동체와 윤리론이 직접적 영향을 미쳤고 1970년대에 그 시에라 클럽의 그 소송이죠. 디즈니랜드가 계곡을 파서 그 놀이터를 지려고 하니까 환경단체 소송이 벌어졌고 스톤 교수가 나무도 당사자 적격이 있다는 아주 유명한 고전적 논문을 발표하죠. 그 두 가지가 이 지구법학 논의에는 직접적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는 굉장히 좀 들을 만한데요. 제가 처음에 그 지구법학 공부를 해보자고 몇 사람이 모였어요. 몇 사람이 모여서 야, 자연의 권리라는 게 이게 말이 될까? 말이 되는 소리야? 우리 스스로도 좀 의아했던 거예요. 5년 전에. 근데 이제 그때 우리가 생각한 게 아니 생각해봐. 인간의 역사 속에서도 권리를 획득하는 역사가 있지 않은 노예가 권리가 있었어? 여성이 권리가 있었나? 근데 자꾸 권리가 확대되어 오지 않았어? 그러면 자연의 권리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논의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바로 레오폴드가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인간 세계 안에서도 노예제가 존재했고 여성 인권이 바로 선 지도 100년 남짓밖에 안 됐다는 사실로부터 권리의 토대가 되는 윤리의 확장은 역사의 영역이라고 확인한다.
그리고 이러한 윤리의 확장이 실제로는 생태학적 진화의 과정이라고 이야기한다. 생태학적으로 윤리란 생존 경쟁에서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고 철학적으로는 사회적 행위와 반사회적 행위를 구분짓는 것이다. 이런 협동 방식을 공생이라고 하는데 윤리는 개인과 사회를 넘어 세 번째 발전 단계로 진입한다. 우리가 토지 공동체를 새롭게 발명한 게 아니라 과학의 발전에 의해서 진화론과 생태학을 통해서 우리가 토지 공동체라는 공동체에 소속돼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죠. 세 번째 단계는 인간과 토지, 그 위에 살아가는 동식물과의 관계를 확장되는 것은 진화론적 가능성이고 생태학적인 필연성이다. 윤리는 공동체 지도 양식이다. 대지윤리는 공동체의 범위를 윤리의 세 번째 단계, 토양, 물, 식물, 동물, 곧 포괄해서 토지를 포함하도록 확장하는 것이다. 이것은 말하자면 거의 지구 공동체의 설명에 다름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지구 공동체도 그 동물, 식물 같이 그 생명이 있는 존재만 그 권리가 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화에 출현하는 모든 존재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생명인데 우리가 동식물의 생명하고는 떨어져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잖아요. 지금 GDP 성장의 50% 이상이 사실은 직접적으로 자연 자원을 이용해서 지금 경제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물론 이제 과학기술에 의해서 그 만들어낸 고기 많이 만들어는 내지만 우리가 자연하고 떨어져서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알 경우에 생물, 무생물도 떨어져서 살 수가 없는 거죠. 물하고 산하고 그 동물, 식물을 구분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지구라는 토지 자체를 공동체로 파악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공동체로 파악한다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혁명적인 거거든요. 우리 머릿속에는 자연이나 환경이 같이 살아가는 존재라는 생각이 지워져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생명 공동체로 같이 살아가는 파트너다, 같이 공생하는 관계라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굉장히 세계관의 획기적인 혁명적 레디컬한 전환인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과학에 의해서 입증된 사실인데 우리는 인정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필요로 하는 부분, 우리한테 유리한 부분만 과학으로 받아들이고 살고 있는 거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공동체를 인정한다는 게 굉장히 큰 전환이에요. Earth Community, Life Community, Bio Community라는 말을 하는데 커뮤니티가 바뀐다는 게 굉장히 큰 그 지점이고요. 그 커뮤니티가 살아가기 위해서 해도 괜찮은 것과 안 되는 기본적인 어떤 윤리의 토대는 요청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우리가 지금 인간 공동체 사회를 살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기본 윤리가 뭔지를 요즘 좀 굉장히 혼란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법하고 윤리가 막 섞여가지고 윤리로 해결해야 될 문제를 법으로 해결하고 법은 또 법대로 기강이 무너져서 윤리도 또 막 이상해지고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그 토지 윤리, 토지 공동체, 지구 공동체의 논의까지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큰 이론이 굉장히 낯설 수는 있지만 이 큰 틀에서 우리가 세계라고 인식하는 모든 것을 사고하는 큰 틀에서의 세계관을 정립하면 우리 사회의 문제, 또 우리 가족의 문제, 나의 문제도 해결해 나가는 어떤 기준을 갖게 된다 그럴까요? 그 점에서 이 큰 틀에서의 윤리가 뭔가를 받아들이는 것이 나 자신의 인생을 바르게 좀 더 풍요롭고 바르게 더 깊고 크게 사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구법학을 생각하고 지구법학을 한다는 것은 작게는 미시적으로는 나의 문제와 우리 사회의 문제도 지구법학적으로 접근해서 문제의 지점들을 파악하고 올바른 해답들을 만들어내는 과제가 또 남아있는 것이죠. 지구법학에 맞는 입법의 과제도 있지만 또 실천의 과제들도 여전히 많이 남아있어서 이 영역은 20세기 이후에 굉장히 급격히 확산되고는 있지만 매우 새로운 패러다임이고 우리가 투신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도덕경제학은
처음에 이제 우리가 말한 지구 한계, 플라넷 바운더리를 경제학에 적용한 케이스인데요. 도넛 경제학이라는 책도 번역이 돼 있고, 이와 연관해서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암스테르담 도시에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도넛 경제라고 들어보셨나요? 그 어렵다는 경제학을 도넛으로 설명한 흥미로운 개념인데요. 이를 시도한 도시가 있습니다. 20세기 경제학을 박물관으로 보내버리고 새로운 혁명을 일으킨 21세기의 경제학 도넛 경제. 이를 적용한 도시 암스테르담을 소개합니다. 산업혁명 이후 도시들은 경제성장에 중독된 채 무조건 GDP 경제성장 극대화에 주력을 해왔습니다. 성장에만 급급하다 보니 도시와 시민들은 충격에 매우 취약해졌고 결국 전염병, 팬데믹에도 노출되었습니다. 코로나가 팬데믹 상황으로 접어들면서 GDP 중심의 성장 중독 모델에서 벗어나 새로운 경제 모델을 시스템에 적용해보겠다는 실험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곳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입니다. 암스테르담 시 정부는 코로나 이후 도시 재건의 방안으로 도넛 경제 모델을 채택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넛 경제학은 케이트 레이워스가 제안했는데 현실과 맞지 않는 20세기의 낡은 경제학을 대체할 21세기 경제학 모델입니다. 도넛을 떠올려 볼까요? 구멍의 안쪽은 결핍의 공간으로 생활 필수품, 식량, 교육, 주거, 깨끗한 물과 에너지, 보건 등이 부족한 공간입니다. 즉, 구멍 안쪽으로 떨어지면 안 되는 것이죠. 이렇듯 도넛 고리의 안쪽은 바로 사회적 기초의 경계입니다. 도넛 바깥의 큰 고리는 지구의 생태적 한계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안쪽과 마찬가지로 과도한 욕망으로 이 한계선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선을 넘을 경우 기후변화, 오존층 파괴, 해양의 산성화, 해양오염, 대기오염, 생물 다양성 손실 등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하고 정의로운 공간은 도넛의 안쪽도 바깥쪽도 아닌 고리에 해당하는 영역입니다. 우리의 기초적인 필수 요건들이 충족되면서도 지구의 수용 능력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인 거죠. 팬데믹이 한창이던 올해 4월, 도넛 경제학의 저자 케이트 레이워스와 암스테르담시 관료들은 도넛 경제학을 시 행정에 본격적으로 도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전 세계 모든 도시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시행에 앞서 그들은 옳은 질문부터 던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암스테르담을 모든 사람들의 웰빙과 지구 전체의 건강을 신경 쓰면서 번영하는 사람들의 도시로 만들 수 있을까? 라는 질문입니다. 케이트는 먼저 암스테르담시 행정 전문가들과 함께 도시 초상화라는 리뷰를 시행했습니다. 암스테르담을 4가지 차원에서 바라보고 초상화를 그리듯이 현황을 파악했다는 것인데요. 4개의 렌즈는 지역사회, 지역생태, 글로벌 사회입니다. 각각의 차원들은 다음 표에 있는 질문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렇게 4가지 상호 의존적 질문을 던지면서 새로운 암스테르담에 대한 그림이 그려지게 된 것입니다. 도시 초상화 리뷰를 통해 확인한 것은 암스테르담은 카카오빈을 가장 많이 수입하는 도시 중의 하나로 그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이 상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나에서 카카오빈을 수확하는 아동 노동자의 노동력 착취와 연결되기도 합니다. 즉, 아프리카의 노동력 착취와 암스테르담의 이산화탄소 배출 간의 상관관계가 있으리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는데 도시 초상화 툴을 통해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도시의 초상화를 그려서 현 주소를 파악했지만 도시 셀카도 필요합니다. 초상화보다는 조금 더 좁게 지역과 마을 단위로 조금 더 세밀하게 암스테르담의 현황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도넛 원칙이 지역사회 단위에서 얼마나 실현되고 있는지, 결핍된 부분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실제 생활권 내에서 이 도넛 원칙들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가 등을 파악하는 것이죠. 도넛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여러 분야의 체인지 메이커들을 한자리에 모았는데 이들은 이전까지 한 번도 함께 일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역동적인 참여의 프로세스를 만들기 위해 사고방식이나 업무 방식의 벽을 헐어내는 작업을 했습니다. 도넛을 하나의 도구로 이용해서 도시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해하도록 노력했고 사회적, 환경적 혜택들을 합해 나갈 수 있는 목표들을 설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이나 주거지 관련된 목표를 두고 전략을 수집할 때도 보건, 교육, 기후변화와 대기오염, 심지어 양성평등에도 긍정적인 임팩트를 줄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이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프로세스를 통해 150개 이상의 기업과 전문가들이 참여하게 될 정도로 체인지메이커 집단의 규모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들은 현장의 지식과 경험들을 다양하게 공유했습니다. 그들에게 던져진 질문은 어떻게 하면 우리 조직이 암스테르담을 도넛 공간 안에 들어가게 할까? 라는 것이었는데요. 이런 공동의 목표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참여적인 여정의 결과로서 총체적 도시개발 전략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전략은 3가지 중요한 가치사실, 음식과 바이오매스, 소비재, 건설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음식과 바이오매스는 식품 유통망의 거리를 단축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먼 곳에서부터 식품을 수입하지 않게 하고 도시와 도시 주변의 농업 생산을 증대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소비재는 도시의 상품 소비를 줄이는 데 집중했습니다. 소비를 약 20% 줄이는 것을 목표로 삼았고 상품의 재사용을 촉진하고 순환 조달을 촉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건설에 순환적, 사회적 책임 기준을 적용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는데요. 순환적 건설을 위해 기존의 구조물들과 재료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주택을 건설하게 하여 여러 소득계층들이 적절한 비용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것들은 구체적으로 200개의 프로젝트와 이니셔티브를 통해서 실현됐습니다. 몇 가지 사례들을 살펴보면 첫째, 암스테르담 메이드는 완전한 순환을 위한 로컬 메이커들의 커뮤니티로 지역 업체들이 참여해서 지역 상품을 사는 운동을 펼쳤는데요. 기후 중립적인 생산에 노력하고 재료 재사용을 진행했습니다. 둘째로 도넛딜즈는 실직한 여성들이 이웃들을 위해 두꺼운 커튼을 만들게 함으로써 다녀를 돕고 일자리 창출도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이 외에도 주민들과 함께 설계한 순환형 생활실험 공간, 또 접근 가능하고 가격이 적정한 주택을 공급하는 커뮤니티 이니셔티브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운동은 체인지 메이커들의 풀뿌리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는데 암스테르담 도넛 모델 연합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이는 자체적으로 조직된 체인지 메이커 네트워크로 도넛 모델을 통해 번영하는 도시 비전을 공유하며 여러 조직, 기업, 주민들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딜은 도넛 경제학의 아이디어를 변혁적인 행동으로 바꾸고 체계적인 변화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작년에 만들어진 온라인 플랫폼이며 현재 전 세계 혁신가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포틀랜드, 암스테르담에서 방법론의 첫 번째 버전을 시험해 보았으며 이를 교훈 삼아 계속 늘려갈 예정입니다. 국가적 규모에서는 코스타리카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 서클 이코노미의 선임 도시 전략가인 일렉트라 콜룸피는 도넛 경제의 가장 중요한 점으로 다음의 내용을 언급합니다. 도넛이 암스테르담에게 무엇을 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주었는가? 라는 질문에 도넛은 새로운 내러티브를 만들었다 라고 말합니다. 즉, 이제 모든 사람들이 도넛을 공유하게 되었고 함께 원하는 목표가 설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사피엔스의 저자 유발 하라리는 인간이 다른 생물종을 지배한 이유는 간단한데 그것은 인간이 도구를 만들 줄 아는 능력이나 지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생물계에서 전적으로 유일하게 가지고 있던 이야기를 통한 협력의 능력 때문이었다고 말합니다. 이야기는 허구나 상상을 믿게 해주는데 이렇게 하나의 이야기를 공유하면 많은 수가 협력하여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전 세계 사람들이 모두 협력해야 합니다. 잘못된 경제 신화를 바로잡고 다시 쓸 새로운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도넛 경제가 바로 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암스테르담시가 첫 발을 떼었습니다. 이제 전 세계 많은 도시들도 여기에 동참하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서울도 도넛 경제 도시의 길로 들어서길 기대합니다. 이 도넛 경제학의 그 특징이 있다면은 그 지구 한계, 그러니까는 이제 그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구 헌장하고 현재 SDG, ESG의 차이가 뭐냐? 한계를 전제하고 접근하느냐, 아니면 한계가 없는 것처럼 가고 있느냐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GDP 성장을 아직 이렇게 접진 않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그 성장해왔던 그 방식으로 계속 성장을 희망하죠. 희망하면서,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기후 문제랑 이런 게 있으니까 ESG를 이제 받아들이는 건데, 근데 이제 그 기후변화나 기후변화를 수치화한다거나 생물 다양성을 수치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기온을 1.5도 초과하지 않게 하겠다. 이런 것들이 지구 한계를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꾸 지구 한계를 받아들이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구 환경을 받아들이는 것이 말하자면은 그 생태학적 관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경제에서도, 그러니까 이제 이 법에서도 법의 생태학, 또 지구법학을 얘기하지만 경제에서도 생태경제학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 도넛경제학은 이제 대표적으로 요한 럭스트럼과 그 많은 과학자들이 이제 제시한 그 플라넷 바운더리를 받아들인 새로운 경제적 접근을 이제 제시한 것이고, 기존에도 생태경제학이라고 해서 지구 한계를 받아들이고 그 클로징 서클, 그러니까 베리 커머너가 얘기했던 클로징 서클이라는 그 생태 에코스피어를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거기에 적합한 기술을 혁신하면서 경제를 성장시켜야 된다는 논의가 그러니까 지금 일반화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날이기도 하고 주로 이제 주체 확산하고 공동체 윤리 문제 말씀드리면서 준비한 거는 끝났는데 동영상에 그러면은 우선은 좀 진행자한테 마이크를 좀 넘기고요. 계속해서 Q&A 시간이랑 여러분하고 2시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Q&A 시작 전에 또 여러분들이 질문을 올려주신 걸 바탕으로 Q&A도 진행할 텐데 그 전에 저희 저번 시간에 그 과학자 레이첼 카슨 침묵의 몸이라는 책을 쓴 레이첼 카슨에 관한 한 5분 정도의 영상을 대표님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 영상을 잠시 시청하시고 바로 Q&A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네, 질문 영상부터. Yes, and I know that they already are. These questions just come up for us, but they are examining the matter. 그러니까. 아니, 난 저 지구 법학회 그 세미나를 보는 중인데 너무 좋아. 우리 저 강근실 장관이 내가 좀 드릴게요. But in the sense of change in our thought, I think she was revolutionary. Rachel is my mother too, after my mother died. The real threat then to the survival of man is not chemical but biological, in the sense of hordes of insects. All the pieces of an extremely complex jigsaw puzzle are at last falling into place. It is now possible to build up a really damning case. Silence, truth, are gross distortions of the actual facts, completely unsupported by scientific experimental evidence.
relevance and general practical experience in the field. Particularly, of course, the past work, but they are examining the matter. No one in either county firearm today has read the book about all of its firearms. Ms. Carson maintains that the balance of nature is a major force in the survival of man, whereas the modern chemist, the modern biologist, the modern scientist believes that man is steadily controlling nature. Now, to these people, apparently the balance of nature was something that was repealed as soon as man came on the scene. Well, you might just as well assume that you could repeal the law of gravity. The balance of nature is built of a series of interrelationships between living things and their environment. 레이첼 카슨에 관한 영상이자 동시에 책에 대한 소개이기도 한데요. 그 영상에서 살충제를 이렇게 대량으로 뿌리는 그런 모습도 나왔었고, 그 살충제가野생 동물의 그런 생존과 지켜야 된다, 이런 영상 내용도 있었던 것 같고, 레이첼 카슨이 지금까지도 그런 오해에 시달리고 있다고 여러 내용을 담은 영상이었습니다. 지금 8시 20분 정도이고요.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Q&A 시간을 가질 텐데요. 우선 권은민 변호사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현행 헌법이나 환경법 조항 중에서 지구법이나 지구 환경 보존을 해야 한다는 근거 조항을 찾을 수가 있을지, 기존 법에서 그런 지구법의 근거를 끌어낼 수 있으면은 주장하기도 더 쉬울 것 같아서 질문 드린다고 해주셨습니다. 제가 실정법을 열심히 공부한 편은 아니라서, 근데 그동안 몇 차례의 시도들이 있었거든요. 벌써 한 2005~6년부터 유명한 도롱뇽 사건도 있었고, 녹색연합에서 열심히 하죠. 케이블카 사냥 사건이 되거나, 그거 외에도 이제 자연의 권리를 주장하는 소송들이 몇 차례 있었는데, 근거를 좀 찾기가 어려운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들거든요. 근데 지금 자세히 말씀은 못 드리지만, 사실은 또 기존의 이론 갖고도 하기에 따라서는 또 다른 결론이 나올 수가 있는 게 소송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지구법학적으로 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 게 새만금 사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의 조문이 어디서 좀 여지가 있을까 찾는 문제하고, 같은 법이라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단지 개발이라고 그러나요? 신도시 단지 개발에서 제가 지금 얼른 기억을 못하지만 거기서 서식하는 동물을 보호하는 데에 기준이 미흡하다고 해서 결정을 취소한 행정소송이 1심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그 판결을 자세히 분석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인식을 갖고 어떤 작은 틈을 통해서라도 법 조문이나 규정에서 해석을 해낼 여지들은 있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새만금 사건 같은 경우는 분석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법조문에서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떤 공백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적용 과정에서 찾아내고 해석할 여지들은 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헌법이 개정된다면 헌법에서 어떤 새로운 최소한의 가치관들이 반영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작은 데서부터 찾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소송을 통한 방식보다는 입법이 더 쉬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녹색당이 그 국회에 진출을 못한 게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죠. 아쉬고 있을지 모르지만 2020년 국회 진출을 못했어요. 그 2012년 선거부터 녹색당이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이 이슈가 그러니까 많은 정당의 많은 국회의원들이 관심을 갖고 있지만 그 정치적으로 가장 중요한 아젠다로 이 문제를 제기하는 정치 세력이 필요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은미 변호사님 질문 감사합니다. 그 커먼스에 관심 많이 갖고 계신 변호사님 계시죠? 네. 그리고 이제 레첼 카슨을 제가 보여드린 이유가 그러니까 지구법학 강의 준비하고 지구법학 공부하면서 결국 인간이 살아가는 사회에서 어떤 문제들이 제기되고 그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하고 해결하고 그런 흐름들이 눈에 띄었기 때문에 결국 이 모든 흐름의 원천에 존재하는 것이 1962년 레첼 카슨의 침묵의 봄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그 마지막 시간에 좀 상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물론 침묵의 봄이 나오기 전에 전혀 무슨 환경 문제가 없었다거나 어떤 시도가 없었다고는 얘기할 수 없겠지만은 이렇게 쌓이고 쌓이다가 폭발하는 지점이라는 거죠. 근데 아까 영상을 보니까 굉장히 좀 놀랍죠. DDT를 막 뿌리는데 사람들이 즐거워하잖아요. 심지어는 칵테일을 만들어서 먹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무지이기도 하고 고의이기도 한 인식의 부재. 합쳐서 얘기하면 인식의 부재인데 인식이 무지이기도 하고 고의이기도 하면서 많은 시간을 오랫동안 이렇게 실갱이를 해온 것이죠. 그래서 62년으로 따지면 지금 60년 됐고 스톡홀름 선언에서 환경권이 신설된 때로부터 따지면 50년 동안 문제 제기가 됐는데 그게 현실화가 되고 받아들인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도넛 경제학 영상에서 저는 재밌게 본 지점이 ESG라는 개념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만나가는 것과 환경 문제가 같이 결합이 돼서 움직이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처음 보는 사람들이 만나서 협력하고 환경 문제 해결하고 이런 식으로 E와 S가 그 거버넌스도 오픈된 거버넌스겠죠. E와 S, 그러니까 인바이러먼트하고 소셜의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하게 열려있는 오픈된 거버넌스인데 ESG가 현실화되는 그 장면으로 그 암스테르담의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우리는 제가 겪어본 바로는 저희 다음 세대 30, 40대 이하는 이렇게 서로 오픈돼 있고 그 다양하게 협력하고 네트워킹하는 게 굉장히 익숙한데 저희 세대는 그렇지가 못해요. 근데 아직 한국은 의사결정권의 세대가 그런 데에 익숙하지가 못한 점도 상당히 장애 요인 중에 하나인 것 같고 그런 점에서 더 많이 좀 열려가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질문에 있으면은 네, 지금 제주연구원장 김상엽님께서도 질문을 마이크로 하시겠다는 취지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너무 좋은 공부할 기회를 주셔서 원장님이 이제 좀 강의 좀 하셔야죠. 너무 감사합니다. 그 우리나라 녹색 성장에 기초를 만드신 분이고요. 이 기후와 이쪽 문제에는 대단한 그 권위를 갖고 계신 분인데 이렇게 들어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은 질문과 또 의견 말씀해 주시면 우리 모두한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얼마 전 저는 제주 포럼 개막 세션에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님 그리고 프랑스와 올랑드 그 프랑스 전 대통령님 그 파리 기후협정 만드신 주역과 함께 오프닝 세션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글래스고에서 아시다시피 제26회 당사국 총회를 하는데요.
과연 여기서 획기적인 또 결론이 나올까? 사실은 아주 낙관하지는 않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 할 때 당사국 또는 당사자, 영어로는 파티인데요. 이 파티가 누구냐? 현재 국제법상 이 파티는 국가입니다. 국가가 당사자로 돼 있어요. 유일한 예외가 EU인데 역시 EU도 국가의 연합체이기 때문에 당사자는 국가입니다. 이런 틀을 26년간 계속해 왔죠. 생각해보면 과연 국가가 당사자인가? 법적으로는 당연한 것 같지만 사실은 협상 테이블에 나오는 외교관들은 자국의 뭐 경제, 안보 여러 가지 관점에서 그 이익을 놓고 뭐 네가 힘하니 덜하니 이걸 26년째 계속 해왔거든요. 정작 기후 위기로까지 치닫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시민, 특히 2030, 2030 젊은 세대의 이익이라는 것은 국가 이익 속에서 부수적이거나 부차적이 되고 당사자성을 잘 인정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UN 75 그룹이라고요. 작년에 UN 이제 출범 75주년인데 이 글로벌 환경 팩트, 글로벌 환경 헌장을 만들자는데 그 핵심이 뭐냐면 지금 강경실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구에 대한 그 legal recognition, 지구의 법 인격을 부여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자라는 큰 흐름인데, 그 하시는 분이 한국에서 이걸 같이 할 분을 막 저한테 문의를 하셔서 저는 굉장히 외로운 입장이었는데 강기실 장관님께서 벌써 한 5년 전부터 이거 해오셨다는 걸 알고 너무 반갑고 나중에 좀 소장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한 가지 좀 우려가 되는 것은 이것이 자칫 인간의 경제 활동 자체를 좀 죄악시하거나 또 인간이 자연에 대한 어떤 관여, 예를 들면 예컨대 무슨 홍수나 가뭄 이런 것도 문제지만 기후변화로 해수면 상승이 될 때도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하느냐라는 무의적인 양상으로까지도가 연결이 된다면 이건 이제 많은 분들의 동의를 얻기 어렵고 실제로 현실화되기도 어려운 측면이 있다. 예컨대 이런 거는 굉장한 그 설득력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존이 일부러 브라질 대통령께서 산림을 불태워서 농지를 넓히고 가축들을 키우도록 하면서 아마존을 불태웠을 때 대논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진국들에서 불타는 아마존을 좀 지원을 하겠다고 했을 때 브라질 대통령이 왜 우리나라 땅, 우리나라의 주권적인 영토 문제에 개입하느냐 이렇게 반발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지구법이 마련된다면 이것은 브라질의 영토적인 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구라는 커먼 인터레스트라는 그런 점에서 지구법적인 적용이 앞으로 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 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초점은 지구라는 관점에서 인간의 모든 것들이 종속된다라는 것은 잘못하면 이제 일종의 근본주의로 흐를 우려가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이제 석탄을 줄여야 한다. 우리의 산림을 지켜야 한다. 이런 공동 목적성이 뚜렷할 때는 이 지구법적인 적용이 굉장히 필요하다. 즉 새로운 균형점이 필요하다. 이런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지구법을 위해서는 요즘 저희들은 이제 플래니터리 폴리틱스라고 하는데요. 지구 정치가 좀 더 활성화돼야 법적 토대가 갖추어질 것이다. 그런 면에서 장관님과 이런 로펌에서는
그런 쪽의 코올리션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말씀이 좀 길어졌어요. 네, 너무 말씀 감사하고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균형의 문제고 저는 항상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결국 필요한 거는 균형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그 DDT와 관련해서도 과학의 무지이기도 하고 과학의 발전이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 다음 세기에는 또 과학이 어떻게 바뀌어 있을지 모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세기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정확하게 아는 이성적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문제를 접근하는 거기 때문에 옳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문제에 대해서 균형점을 찾으려는 노력이 중요한 거 아닌가. 근데 지금 지구법이 2000년대에 제기된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50년째 문제 해결이 안 된다. 그러니까 좀 더 근본적이고 레디칼한 관점이 대두됐다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첫날도 첫 강좌에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굉장히 그 인상 깊은 수치는 77%예요. 그 지금 지구의 77%를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다는 그게 굉장히 인상 깊은데 이 상황에서 자연을 보호한다 또는 뭐 그 지구를 보호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근데 어느 균형점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 레디칼한 그 입장들이 나오는 이유는 너무 지나쳤기 때문에 나오지만 결국은 많은 그 컨플릭트를 하면서 균형점을 찾아가지 않을까. 근데 이제 걱정이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도 세대 간 갈등이 커지는데 미래 세대들이 굉장히 레디칼하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서는 좀 걱정이 좀 돼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미 77%를 차지한 그 인간 사회가 지구와의 공존을 위해서 균형을 갖는다면 어느 지점에서 무엇이 균형이라고 우리가 목표를 세워놓고 갈 수 있겠는가 그런 의문이 항상 들어요. 근데 최근에 제러미 리킨이 우리나라 토론에서 얘기한 걸로는 야생의 50%는 돌려줘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장님 말씀처럼 레디칼한 사고가 바로 레디칼한 행동으로 직결되기는 어려운 것이고 균형점을 찾아가는 노력이 필요한 거 아닌가. 또 하나 말씀드리면 저는 그 지구 공동체 논의를 하면서 제 자신이 항상 그 생각을 해요. 공동체가 사실은 인간 공동체 말고 식물, 동물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구 공동체라는 용어를 쓰는 이유는 소나무는 소나무군에서 동물은 동물군에서 각자 살아가는 그 커뮤니티로 인정하자는 취지인데 만일에 고매 공동체가 있다 그러면 고매 공동체가 인간 공동체까지 걱정을 해야 될까요? 그 문제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각자 자기 거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데 인간이 공동체를 이루고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최대한 열심히 사는 거가 잘못된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다른 영역을 너무 심하게 침범하고 있다는 데서 문제제기가 되는 거라서 그런 고민들을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인간 공동체와 자연 공동체가 공존하는 방식을 찾는 게 더 정확한 접근이 아닐까. 지구 공동체라고 말하면은 사실은 논리적으로는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그 구성원 간의 층위, 구성원 간의 다양성, 차이, 이걸 어떻게 조절하느냐 이런 문제들도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고 원장님 말씀처럼 플라넷 그 폴리틱스니까 그 행성 정치는 이제 두 가지 측면인 것 같아요. 하나는 지금 유엔이 역할은 하고 있지만 전 세계 뭐 공동체 내지는 구성원이 참여하는 지구 정치 시대가 이제 필요해진 거 아닌가 하는 거고요. 또 하나의 관점은 지구법학에서 말하는 이제 바이오크라시인데 바이오크라시는 전 세계인이 전부 참여하는 정치라는 의미에서의 플라넷 폴리틱스 플러스 지구상에 존재하는 그 존재들의 그 의사를 재해석해서 결정권을 주자는 굉장히 좀 급진적인 논의들이 나오는데 꼭 현실이 아니지도 않은 굉장히 우리는 지금 되게 그 급진적인 논의들 속에서 어떻게 방향을 잡고 살아가야 할지 원장님 말씀을 자주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바이오크라시 방향으로 사실은 굉장히 준비하고 그래서 안병진 경희대 안병진 교수님을 제
카이스트 수업 시간에 좀 초청해서 특강도 했고요. 가을에 장관님께 좀 특강 요청을 제가 한번 드리고 싶고, 가을에 그 주제로 하는 국제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거기도 좀 함께 좀 참여하셨으면 좋겠고요. 젊은 세대들은 저는 오히려 좀 더 레디컬하고 좀 더 목소리를 더 내주기를 바라는 입장입니다. 당사자성은 훨씬 더 기성세대보다 크고 중요하기 때문에 젊은 세대들이 당사자성을 인식한다는 것은 저는 아주 굉장히 환영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걸 굉장히 사실은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보이스 프롬 더 영이라는 걸 통해서. 네. 예, 하여튼 오늘 굉장히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변호사님 한 분, 전미영 변호사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법인격 부여, 자연의 법인격 부여하지 않더라도 비례 형량에서, 네, 교수님도 여기 스크롤 올리시면 읽으실 수 있는데요. 환경 파괴로 잃는 것이 얻는 것보다 더 크기 때문에 환경소송을 그런 논리로 그것입니다. 환경소송 승소가 가능할 것 같다. 그런데 자연의 법인격까지 부여함으로써 어떤 이점이 있을까? 결국 대리인이 누가 될 거냐, 대리인의 역량에 따라 소송 결과가 좌우될 수 있다. 보수적인 법원 분위기도 있고, 변론주의에서는 변호사의 역량이 중요하다. 환경 변호사 자체의 역량이 올라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네, 굉장히 좋은 질문이신데요. 그러니까 지금 법인격론이 나오는 거는 지금의 그 문명 체계를 좀 바꿔보자는 좀 큰 논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말씀대로 비례 형량에서 환경 소송에서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죠. 근데 전체적인 큰 흐름으로 봤을 때는 환경 지구의 파괴를 막지 못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각 지역에서 소송을 통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은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겠지만, 그리고 법을 해석하는 그 주류적 가치가 환경을 보호하기보다는 경제 성장을 더 많이 보호했다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랄까 이 문명 전체의 전환을 해보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문명 전체를 전환하자는 취지에서는 세계관의 변화를 통해서 지구법학을 받아들이자는 얘기인 것이고요. 지금 말씀은 지금 실정법 범위 내에서도 충분히 할 수는 있지만, 지금 실패했다고 인정을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기후변화가 초래됐으니까 못 막았잖아요. 기후변화를 못 막았고, 그리고 생물 다양성 손실, 대멸종 문제도 못 막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문제가 지구법학에서 자연의 권리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자연의 권리를 어떻게 수행하느냐의 문제는 여전히 남거든요. 그래서 그 논의도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연구해야 될 얘기인데, 지금 질문하신 분은 굉장히 좀 질문이 굉장히 굉장히 뭐랄죠? 도움이 되고 재밌다고 생각하는 거는, 우리 소송 구조에서 봤을 때 결국은 또 실력 있고 잘하는 변호사가 해야 된다는 문제, 그다음에 그러다 보면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문제, 근데 그런 문제인데, 이거는 이제 소송의 관점에서의 자연의 권리 문제라기보다는 법의 자연의 권리를 들여오는 문제에서는 소송 대리인의 보다는 권리 대리인, 그러니까 지금 우리 법제도로 말하면 후견인, 법정 대리인, 신탁제도 그런 쪽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조금 강론적인 얘기라서 제가 그 이상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이걸 보면서 또 사례가 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사례 같은 경우를 보면은, 그래서 자연의 권리가 결국은 궁극적으로 필요하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이제 제가 아는 이제 김승진 박사라는 분이 이제 시카고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주제였는데, 다국적 기업들이 제3세계에 가서 개발을 하거나 어떤 자원 개발권을 취득하거나 하는 과정에서
실험을 하고요. 그렇죠? 뭐 제약을 위해서 많은 실험도 하고 하면서 엄청나게 사람이 죽고 자연이 파괴되는 사례들이 있는데 그게 그 자국에서 법제도로 보호가 안 돼서 그 자세한 내용은 기억이 잘 안 나지만 그 제3세계에 있는 분들이 대리인들을 통해서 미국에서 소송을 했거든요. 처음에는 그 법원에서 이겼어요. 이겨가지고 그 제3세계에서 피해를 입은 그 분들이 그 배상도 받고 했는데 나중에는 그 대형 로펌들이죠. 그러니까 미국의 로펌들이 그 기업 쪽에 대리인을 하면서 또 이론을 개발하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그 법조문 자체에서의 훈결이나 그 해석을 해낼 여지가 없냐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굉장한 그 법률적인 그 검토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는 그 로펌의 논리를 법원이 받아들여서 그 소송이 다 지고 끝나버렸어요. 보호를 하던 게 미국 법원에서 보호하던 게 끝나버렸거든요. 결과는 무참하게도 다국적 기업의 승리로 끝난 것이죠. 그 로펌의 실력 있는 전문 변호사들을 동원해가지고 결국은 뭐냐? 자연이 파괴되고 제3세계의 인권이 그 침해됐는데 아무도 배상하지 않는 상황이 됐다는 것이죠. 이런 그 현실에 접근하다 보면은 지금의 소송 제도나 그 전문 실력 있는 변호사만 갖고 문제 해결이 잘 안 되는 환경 문제가 그래서 이제 질문도 하신 것 같고요. 제 대답은 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자세히 기억이 안 나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사람 버린 나 지구와 사람 사이트에서 2016년, 2015년 지구법 강좌를 보시면 김승진 박사가 지금의 사례, 제가 소개한 사례를 강의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거기를 좀 더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질문이라기보다는 코멘트가 계속 달리고 있는데요. 네, 전미영 변호사님께서 강금실 변호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내리시면 보이실 텐데 국가지방자치단체가 하천, 산지 등 국유지, 공유지를 소유하고 있다. 공유지의 환경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후견인을 반드시 지정하도록 하는 법이 생기면 좋겠다고 생각하신다고 합니다. 네, 그런 사람들이 후견인 같은 분들이 지정되지 않으면 공유지에 비극이 생길 수 있다. 지자체에도 그런 환경 거버넌스 전문가가 생길 수 있도록 사회 분위기가 변화하면 좋겠다라고 제안해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 자연의 권리나 그러니까 꼭 그 자연의 권리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문명을 바꿔보자는 세계관이기 때문에 존재론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론에서 시작하니까 그 논리적으로 자연도 존재하는 이상 존재할 권리를 존재할 자유를 누려야 된다. 그러니까 자유라는 말, 권리라는 말을 우리가 이제 우리끼리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존재론에서 쓰는 자유나 권리하고는 좀 개념적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법제도 속에서의 자유 권리와 존재론에서의 권리 자유가 같지는 않잖아요. 그런 문제는 있지만은 그래서 이제 이 진화하면서 스스로 태어난 자연이라는 존재를 인정하고 우리 법 체계에서 우리가 필요한 만큼 하다가 아주 근본적인 본질 훼손은 안 하도록 노력하겠어. 이런 것도 다 지구법학적 세계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다양한 논의들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프리초프 카프라라는 과학자와 이태리의 그 마테이라는 법학자 커먼스 운동을 많이 하시는데요. 실제로 그 정치인으로도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이태리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물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를 뭐 커먼스 운동을 해서 쟁취한다거나 이런 사례들이 나오는데 그 두 분이 쓴 거는 커먼즈 얘기거든요. 이것도 이제 지구법학, 그러니까 법의 생태학적 법학이고 생태적 법학이고 이제 지구법학이라고 이제 넓게 인정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공유 커먼즈가 함께 써야 될 부분인데 뭐 국유화돼 있다거나 그런 부분에서는
사유재산일 경우에는 이제 문제가 복잡해지지만 지금 질문처럼 국유이거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일 경우에는 시민들의 커먼스로 향유할 수 있게끔 어떤 제도들을 설정해 보는 것. 저는 그래서 그 작은 데서부터 작은 단위 커뮤니티부터 실험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면은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부터 시작을 하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그 가족 공동체도 좋고요, 그 로펌도 좋고요. 그런 데서부터 또 기후에 대처하는 작은 실천들 그리고 이런 커먼스에 관한 실천들을 좀 아이디어를 내보고 창조적으로 상상력을 모아 보면은 이렇게 단초들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특히 지방자치단체, 특히 그 작은 단체들. 예를 든다면 이건 좀 과감한 일일지 모르겠지만 경기도나 남양주시에서 그 하천 주변을 그 정화해서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일을 했거든요. 저희가 기사를 통해서 보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상인들이 와서 하고 있었는데 일단 그 하천을 그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그거를 아예 자연의 권리, 하천의 권리를 인정해서 그 부분에서는 누구나 와서 커먼스로 하천을 그 해수욕도 그 시민들이 공원으로 인정하잖아요, 이용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시도들을 좀 아이디어를 내보고 시도들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알면은 실천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 지구법 강의를 그 많은 변호사님들이 그 강의 신청을 해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고 또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많은 그 크고 작은 많은 실험들, 많은 시도들을 좀 해보셨으면 합니다. 네. 또 자연의 권리 관련해가지고 큐 교수님, 뉴욕에 계신 큐 교수님이 네. 코멘트 남겨주셨는데 제가 제 감상과도 되게 맞닿아 있는 부분이어서 번역을 제가 해가지고 네. 보면은 이 큐 교수님께서는 자연의 권리라는 담론이 되게 토착적이고 뭔가 어떻게 보면 원시적인 그런 지혜 전통에 기반하고 있는 그런 개념인데 오늘날의 그런 식민주의나 백인중심주의에서 그런 자연의 권리가 그런 원래 지혜였음을 인정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런 식민주의가 조국가적인 기후의 부정의를 낳았다고 합니다. 근데 저도 뭔가 대표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자연의 권리라는 게 사실 거창한 담론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뭔가 자연을 보면 되게 평화로워지고 모두가 동물이 이렇게 가는 걸 보면은 좀 되게 마음이 안정이 되고 막 그런 것이 막 자연을 존중하는 우리의 그런 오래된 마음이 아니었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또 막상 자연의 권리를 주자고 하면 되게 자연과 우리가 분리된 것처럼 또 생각이 되고 뭐 그런 게 뭐 교육에 또 법을 그런 통한 뭐 세속적인 인식에 영향을 받은 게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대표님께서는 그런 자연의 권리가 사실은 되게 예전부터 우리한테 잠재되어 있는 뭔가 우리가 사실 인정하고 있는 그런 담론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제가 말을 좀 횡설수설한 것 같지만 대표님의 생각이 저도 궁금합니다. 굉장히 좀 메디컬한 근본적인 논의에 대해서 굉장히 근본적인 질문을 지금 던지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좀 생각을 하는 대로 이제 몇 가지를 말씀드리자면은 토마스 베리는 그 새로운 문명의 전환을 위해서 4가지 지혜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여성의 지혜를 얘기하는 거는 이제 그 가부장제에서부터 모든 권력과 차별이 시작됐다고 보기 때문에 근본적인 그 리버레이션, 자유화에서 여성의 역할, 특히 양육, 포스터링 이런 요즘 페미니즘에서는 또 수용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지만 그런 게 있고요. 그러니까 남성이 아닌 다른 주체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그 전통사회의 지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해요. 그 원주민 문화, 특히 이제 북미 인디언 문화 연구를 많이 하셨는데, 이 지구법학에서 자연의 권리로만 접근하면은 자연만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복잡하고 복합적인 수백 년에 걸친 역사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잠깐 그런 말씀을 몇 번 드렸는데
ESG라는 관점에서 지난 그 근대 300년 또는 뭐 최근 50년의 역사를 보면 그 동인도 회사가 1700년에 회사를 법인화하면서 그 우리 법제도에 그 회사가 들어왔고 그러면서 그걸 중심으로 그 식민지가 경영되고 물질의 집중이 이어지잖아요. 물질의 집중이 이어지고 거기서 또 물질력을 바탕으로 기술 혁신이 일어나고 또 에너지원에서 석탄, 석유가 나타나고 이게 복합적인 과정에서 자본주의가 발전하고 이런 많은 논의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지구법학에서 얘기하는 문명의 전환이라는 거는 산업문명이 안고 있는 굉장히 복합적이고 복잡한 많은 측면을 얘기해야만 되는 그런 좀 크고 좀 어려운 얘기인데 그렇게 뭐 지금 그래서 규 교수님이 굉장히 정확하고 본질적인 문제를 좀 보고 계신 거예요. 지난번 질문도 그렇고, 그러니까는 전체 지구 안에서 태어난 존재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은 이 큰 흐름 속에는 그 인간 중심적으로 이렇게 자연을 과도하게 탈취하면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문명사와 역사에 관한 고찰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말하자면 앞으로의 우리의 과제인데, 최근에 제가 이제 오늘 바이오크라시라고 이제 지구법학에서 이제 정치적 측면에서 그 인간의 데모크라시 넘어 생명권 민주주의랄까요? 바이오크라시 얘기가 나오는 걸 잠깐 말씀드렸는데, 거기서 최근에 그 플라넷 소셜 띵킹이라는 책을 읽었어요. 그게 말하자면은 이제 그 지구법학이 우리가 지금 인식할 수 있는 모든 세계관 속에 들여와서 한번 세계관을 만들어 보자는 거라면 그 책에서는 다른 행성들과 지구의 관계가 범주로 들어와요. 우리 지금 화성 탐사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주론, 그러니까 지구법학에서는 우주론이 있잖아요. 우주론이 있듯이 플라넷 소셜 띵킹에서는 우주론에서 보면은 우리만 행성이 아니고 화성도 있고 다른 행성이 있고 소행성이 충돌해서 멸종도 하니까 지구에서. 그러니까 이 행성 간의 관계가 그 다층적이라는 거를 우리 사고의 범죄에 들어와야 된다. 그 다음에는 지구는 얼슬리 멀티튜드라고 해서 지구 안에 다중적 존재를 인정해야 된다. 그때 말하는 그 다중적 존재는 그러니까 식민지를 겪으면서 굉장히 그 부를 축적하고 앞서 나간 나라들과 여전히 뺏기고 자기의 문화였던 것이 굉장히 그 획일적이고 현실에 맞지 않는 그 문명이 들어오면서 없어져 버린 부분들, 원주민 문화도 있을 테고 각국에 그런 게 있죠. 그런 부분들도 얘기가 되는 거죠. 인간 안에서의 다중인 거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백인 중심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문명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다양한 국가들의 많은 문명이 사라져버린 부분도 얘기하고 말고 인간이 아닌 비인간 존재의 다중도 얘기하거든요. 지구적 다중 속에는 비인간 존재들, 자연이죠. 그 다음에 원주민들, 그리고 이제 그런 사례들이 무지 많은가 봐요. 그러니까 사실은 큰 얘기는 담론으로서는 굉장히 이렇게 큰 틀에서 이렇게 개념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제 실제로 공부를 하고 우리가 현실 적용하기 위해서 해야 될 부분은 굉장히 복잡한 많은 그 마이크로한 얘기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이크로한 접근에서 봤을 때는 그 식민지를 겪은 나라들, 또 원주민 문화들, 또 토착 언어들, 너무 많은 것들이 있는 것이죠. 이거를 다 같이 자연과 인간의 관계처럼 다중적으로 봐야 하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 오늘 강의에서 처음 말씀드렸지만 영국에서, 유럽에서 이 자연의 권리나 기후 대처가 또 선도되고 앞장서 가는 데는 그런 선진국의 역사와 우리의 역사, 다른 제3세계 역사들이 다르다는 차이가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이중적이랄까요. 그러니까는 그 역사적인 감수성에서는 그 얼슬리 멀티튜드 지구의 다중적 존재에서는 그 식민지를 겪고
또 그 전쟁도 겪은 나라인데 지금의 경제적인 성장에서는 선진국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진국 수준에서의 문제들을 겪고 있죠. 기후나 이산화탄소 감축 배출에서도 앞장서가고 가장 빠르게 성장한 나라고, 그래서 이 굉장히 그 양쪽 딜레마를 우리가 안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요. 고민이 되고 많은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근데 여러분한테 이제 좋은 질문을 이두 선생님이 해주셔서 말씀드린다면은 지구법학은 그렇게 크게 봐서 인간과 자연의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 그 가장 강하게 목적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는 지구 파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지구 중심으로 논의는 전개하지만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문명의 전환을 위해서는 봐야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좀 이렇게 들여다보고 하면은 굉장히 새로운 시각, 새로운 그 접근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이제 바이오클래스에서 그런 플라넷 소셜 띵킹이라는 거를 접하면서 소셜 소팅가 예를 든 책이 그거였어요. 부서진 대지라고 3부작 소설책이 한국에도 번역이 돼 있더라고요. 원어는 이제 부서진 지구고 한국에서 번역된 작품은 부서진 대지고, 그래서 굉장히 마이크로한 거하고 거시적인 것, 그리고 이제 복잡하고 다층적인 접근들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한국은 그런 점에서 굉장히 그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나라죠. 지금 왜냐하면 선도 국가가 됐잖아요. 그리고 우리 정부도 선도하고 싶어 하고, 근데 문제는 또 제일 많이 발생시켰고, 또 이렇게 트라우마가 있죠. 그 아직도 이렇게 반일 감정이 세고 그런 거 보면 우리가 그 식민지 겪고 제국주의 겪은 트라우마도 심하고 그런 복잡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크면서도 섬세한 시각으로 문제들을 들여다보고 공부하고 또 실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아마 송정은 박사님이신 것 같은데 SJ님께서 법학 공부하다가 자연의 권리 인정이 법학의 마지막이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하시는데 4주에 걸쳐서 대표님의 강의를 듣고 자연의 권리 인정이 현재로서는 급진적인 주장일 수도 있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십니다. 유익한 정보가 가득했던 강의라고 하시고요. 네, 네, 또 큐 교수님께서도 뭐 미국에서 지금 토지 그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의 토지의 권리는 굉장히 미국에서 중요한 문제라고 구체적인 예시들이 뭐 캐나다나 뭐 호주, 뉴질랜드에서도 있다고 하면서 자연의 권리 등론의 구체성에 대해서 또 보충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 밖에도 여러분들께서 강의 너무 감사하다고 여기 카메라 켜고 계신 장수환 님께서도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전해주셨습니다. 네, 이로써 2021년 상반기 지구법 강좌가 마무리가 됐는데요. 변호사 인정 연수 관련해가지고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이게 강좌는 오늘 끝났는데 또 이게 인정이 또 되려면은 약간 한 달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 연수 홈페이지에 업로드가 되지 않더라도 조금 기다려주시고, 네, 혹시나 궁금하신 점은 그 메일 보내주시면 또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대표님 마지막으로 소감 한 말씀 해주시면. 너무 이렇게 끝까지 열심히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상당히 쉽지 않은 공부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좀 낯설 수는 있지만은 아주 크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나를 이해하고자 하는 여정이라고 받아들이시고 지금 지구법학을 통해서 얘기된 많은 측면들에 대해서 계속 관심 가지시면서 나 자신의 삶, 나 자신의 행복을 찾는 길이라는 어떤 믿음을 갖고 가시면 어떨까 합니다. 저도 굉장히 많은 고민이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한국 상황이라는 게 굉장히 복잡하고, 근데 지구법학을 공부하면서 인생이 좀 정리된다 그럴까요? 세계관이 정리되니까, 그리고 굉장히 크게 보면 우리가 산에 올라가서 보면 다 보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시각을 크게 보고 내 인생과 우리 사회와 전 지구적인 삶을 한번 이렇게
만들어 나가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열심히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여러분 덕분에 다시 공부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